여러분이 만든 아주 멋진 토큰이 솔라나나 BNB 체인이라는 섬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건너편의 베이스라는 신대륙에서는 지금 매일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팀들이 브릿지라는 배만 띄우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상 배를 띄워서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우리 토큰을 안 받아주면 어떨까요? 오늘은 단순히 강을 건너는 법, 그걸 넘어서 그 신대륙에서 우리 토큰이 진짜 통용되는 화폐가 되게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플레이북을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브리지를 하면 CEX에 상장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군요. 네,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중앙화거래소 상장은 거래소가 유동성부터 신뢰까지 거의 모든 걸 보장해주지만 온체인 세계는 말 그대로 황무지예요. 그렇죠. 팀이 직접 땅을 개관하고 시장을 열고 또 사람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이걸 저희는 거래 가능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거래 가능 상태요? 네, 이 상태를 만드는 데는 아주 명확한 4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도만 잘 따라오시면 길을 잃을 일은 없으실 겁니다. 지도라니, 좋네요. 그럼 그 지도의 첫 번째 경유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거래 가능 상태를 만들기 위한 4단계 공식,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첫째는 목적지인 베이스 네트워크에 공식 토큰의 출생 신고를 하는 겁니다. 출생 신고? 네, 즉 공식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이게 진짜 우리 토큰입니다 라고 모두에게 공표해서 신뢰를 얻는 단계죠. 둘째는 기존 섬에 있던 토큰 공급량을 신대륙으로 안전하게 옮기는 공급량 브릿지고요. 알겠습니다. 토큰에 신분증을 만들고 이사를 시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제 지갑에 베이스 네트워크 버전 토큰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바로 다른 토큰이랑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걸 사용자들이 실제로 사고 팔 수 있는 돈으로 만들려면 그 다음엔 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대륙의 시장을 여는 거예요. 시장을 연다. 네, 즉 베이스 위에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 유동성 풀을 만들고 초기 자금을 공급하는 거죠. 이 시장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람들이 사기꾼에게 속지 않고 이 공식 시장으로 잘 찾아올 수 있도록 이정표를 세우는 겁니다. 모든 공식 링크를 한 곳에 모아서 안내하는 거죠. 정리해보면 첫째 신분증 만들기, 둘째 이사하기, 셋째 시장 열기, 그리고 넷째 이정표 세우기. 이렇게 4단계군요. 이 여정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빠뜨린 짐은 없는지 체크리스트부터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거 건너뛰었다가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요. 이 체크리스트는 그냥 좋은 습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희가 본 수많은 팀들이 여기서 한두 개를 놓쳤다가 정말 수백만 달러짜리 실수를 하는 걸 봤습니다. 와. 최소 6가지는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 컨트랙트랑 토큰 발행, 즉 민팅 권한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조를 짜야 합니다. 권한 관리 구조요? 네, 개인 키 하나만 털려도 모든 게 끝나는 단일 지갑 대신에요. 여러 명이 서명해야만 실행되는 멀티시그 지갑으로 관리하는 게 이제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두 번째는 타임락 설정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보안에는 좋아 보이는데 만약에 긴급하게 버그를 수정해야 할 때는 오히려 발목을 잡는 기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잠단점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 게 좋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타임락 기간을 무작정 길게 잡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보통 한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로 설정하는데요. 네. 이건 커뮤니티에 우리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니 모두 주목해주세요라고 알릴 최소한의 시간을 버는 개념이거든요. 아하. 만약 정말 긴급한 버그 수정이 필요하다면 타임락을 우회할 수 있는 비상관리자 권한을 따로 두되 이 권한 역시 몰티식으로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런 다층적인 구조를 설계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이더스캔 같은 블록 탐색기에서 토큰 정보가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하는 거. 로고나 심볼, 소수점 같은 사소한 정보가 틀리면 사용자 입장에선 이거 스캠 토큰 아니야? 하고 바로 의심하게 되니까요. 맞아요. 신뢰도랑 직결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공식 링크 허브를 통일하는 것.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트위터에는 이 주소, 디스코드에는 저 주소 이러면 피싱범들한테 그냥 문을 열어주는 셈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말 많은 팀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확한 시간을 절대로 미리 공지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마케팅에서는 빅뱅 런칭을 위해 카운트다운까지 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 마케팅팀 입장에선 정말 청찬벽격 같은 소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케팅팀과 항상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하지만 오늘 밤 10시에 유동성 풀 오픈이라고 외치는 순간 전 세계의 스나이핑 봇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가 봇들이 네, 풀이 열리자마자 0.1초 만에 초기 유동성을 전부 헐값에 사들여요. 그럼 정작 커뮤니티 멤버들은 비싼 가격의 토큰을 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죠. 이건 커뮤니티를 위한 게 아니라 봇들을 위한 파티를 열어주는 꼴이에요. 와,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그럼 마지막 6번째 체크리스트는 뭔가요?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원칙, 바로 소액 테스트입니다. 소액 테스트? 네, 전체 프로세스를 딱 10,000원어치 토큰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보는 거예요. 브리지 전송부터 유동성 풀 생성 그리고 수합까지. 이 간단한 테스트를 건너뛰었다가 수십억 원어치 토큰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세상에 10,000원으로 막을 수 있는 사고졌는데 말이죠. 네, 체크리스트까지 꼼꼼히 챙겼으니 이제 정말 강을 건널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첫 번째 주자인 솔라나 팀부터 시작해볼까요? 이분들은 운이 좋게도 공식적으로 만들어준 튼튼한 다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솔라나의 경우엔 베이스가 직접 소개한 베이스 솔라나 브릿지를 사용하는 게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아, 공식 브리지가 있군요. 네, 이 브릿지는 체인링크의 크로스체인 기술인 CCIP랑 코인베이스의 검증 시스템을 결합해서 보안을 높인 구조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미 메인넷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공식이라는 단어가 주는 안정감이 있네요. 그렇다고 이게 뭐 100%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니겠죠. 팀 입장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장 신경 써야 할까요? 물론이죠. 공식이라는 말이 리스크가 0이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신뢰도가 높은 옵션이라는 의미죠. 실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4단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네. 먼저 베이스 네트워크에 목적지 토큰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이더스칸에서 소스코드 검증을 받아서 녹색 체크마크를 딱 받아두는 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이 검증된 토큰 주소를 웹사이트 최상단이나 트위터 고정 트윗에 명확하게 게시하는 겁니다. 누구나 이게 공식 주소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신뢰의 등대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3단계가 드디어 브릿지를 통해 실제 공급량을 옮기는 거군요. 이때도 당연히 소액 테스트 먼저 하고 전송이 끝나면 솔라나의 솔스캔이랑 베이스의 베이스 스캔, 양쪽 탐색기에서 모두 트랜잭션이 제대로 기록됐는지 크로스 체크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베이스 위에서 시장을 여는 거죠. 보통 여러분의 토큰과 이더리움, 즉 ETH 페어 또는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페어로 유동성 풀을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만약 초기 가격 변동성이 아주 클 것 같다면 유니스왑 V3처럼 특정 가격 구간에만 유동성을 집중시켜서 LP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게 좋아요. 초기 자본이 부족한 팀일수록 이런 세밀한 전략이 더 중요해지죠. 좋습니다. 솔라나는 명확한 공식 루트, 잘 닦인 고속도로가 있었네요. 그런데 BNB 체인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이쪽은 마치 여러 갈래의 비포장도로 중에서 우리가 직접 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가깝다고요? 정확한 비유예요. BNB 체인은 솔라나처럼 단일 공식 브릿지가 없습니다. 없군요. 네. 대신 여러 브릿지 프로젝트들을 라우트 제공자로 소개하고 있죠. 스테이트, 게이트, 셀러, 레이어 제로 같은 프로젝트들이요. BNB 체인 공식 가이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구는 BNB는 이 라우트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그렇죠.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프로젝트 팀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팀 입장에서는 뭘 믿고 그 많은 브리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까요? 정말 막막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훨씬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최소 3가지 기준을 가지고 꼼꼼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첫째, 당연히 보안 기록이에요. 보안 기록? 과거에 해킹 사고는 없었는지, 제3자 보안 감사 리포트는 공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유동성 방식에 대한 이해예요. 이 브리지가 토큰을 한쪽에 잠그고 반대편에서 새로 발행하는 락앤민트 방식인지 아니면 여러 체인에 이미 존재하는 유동성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인지 그 구조를 알아야 해요. 그 2가지 방식이 팀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나요? 락앤민트 방식은 우리 토큰의 통제권을 브리지 컨트랙트에 완전히 넘기는 구조예요. 만약 그 브리지가 해킹당하면 우리 토큰도 함께 위험해지죠. 위험하네요. 반면 유동성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은 브릿지 자체의 유동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토큰의 총 공급량, 하루 예상 거래량 같은 걸 고려해서 우리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준은
운영 모니터링 수준이에요. 단시간에 너무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전송량 제한, 즉 레이트 리밋 기능이나 비정상 활동 알람 같은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복잡하네요. 왜 B&B 체인은 이렇게까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브리지라는 기술 자체가 역사적으로 정말 해킹 사고가 잦았기 때문이에요. 특히 2022년에 BSC의 자체 브리지였던 토큰허브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해킹 사고는 업계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교훈을 남겼거든요. 아, 그랬었죠. 그래서 편리함보다는 무조건 안정성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둬야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토큰을 베이스로 성공적으로 옮겼다고 해보죠. 팀에서는 드디어 끝났다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거래가 안 돼요. 이런 불만이 터져 나와요. 지갑에 토큰은 보이는데 DX에 가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게 바로 주방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방이요. 네. 브리지를 통해 토큰을 옮긴 건 훌륭한 식재료를 창고에 가득 쌓아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즉 유동성 풀이 없으면 아무도 그 재료를 맛볼 수 없죠. 1인치나 패러스왑 같은 DX 애그리게이터는 최고의 맛집, 즉 거래 경로를 찾아주는 앱인데 애초에 식당, 유동성 풀 자체가 없으니 앱에 아무것도 뜨지 않는 거예요. 아하, 주방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럼 베이스 생태계에서는 보통 어느 식당의 주방을 차리나요? 현재 베이스 생태계에서는 에어로드롬이라는 덱스가 가장 대표적인 곳 중 하나로 꼽혀요. 이런 곳에 우리 토큰과 ETH 또는 우리 토큰과 USDC를 묶어서 유동성 풀을 만들어야 비로소 사람들이 자유롭게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 거래 가능 상태가 완성되는 거죠. 네. ETH 페어는 크립토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메뉴고 USDC 페어는 가격 변동성이 적어서 처음 암호화폐를 접하는 사람들도 부담 없이 주문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드디어 시장이 열렸네요. 그런데 아까 그 스나이핑 봇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가게를 열었는데 보시라는 불청객들이 몰려와서 오픈 특가 상품을 다 쓸어가고 진짜 손님들은 아무것도 못 사게 되는 상황. 이걸 막아야 하잖아요. 실전 팁이 정말 궁금합니다. 몇 가지 절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아까도 강조했지만 유동성 풀 생성 시점을 절대 미리 공개하지 마세요. 절대요? 네. 팀이 온체인에서 풀이 생성된 걸 직접 확인한 후에 커뮤니티에 이제 거래 가능합니다. 공식 풀 주소는 이것입니다. 라고 공지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몇 시 오픈 같은 공지는 그냥 봇들을 초대하는 파티 초대장일 뿐입니다. 지갑 관리 방식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이죠. 팀의 운영 자금을 보관하는 지갑과 유동성 공급 LP에 쓰는 지갑은 반드시 분리해야 해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아두면 안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성 풀을 만든 직후 몇 시간은 정말 전쟁터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전쟁터요. 네, 거래 시 가격 오차, 슬리피지가 비정상적으로 튀지는 않는지, 특정 거래 지갑 몇 개가 전체 유동성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은지, 총 예치 자산, TVL이 갑자기 급등락하지는 않는지 등을 계속 확인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운영의 영역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멀티체인 환경에서 유동성을 확장한다는 건 단순히 기술적인 이동의 문제가 아니네요. 이건 신뢰를 설계하고 안전한 경로를 탐색하며 실제 경제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치 하나의 도시를 계획하는 것과 같은 아주 촘촘한 절차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시해드린 체크리스트와 단계별 절차를 따른다면 이건 더 이상 일회성이 힘든 이벤트가 아니라 언제든 다른 체인으로 확장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팀만의 재현 가능한 공식, 포뮬라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은 베이스라는 신대륙에 성공적으로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이 유동성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단순히 유동성을 공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에어로드롬의 VARO 같은 시스템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최적화하고 커뮤니티와 함께 유동성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다음 챕터 과제일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